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인 낡은 노쇠 허리패 하나가 시종 덕이에게서 빼앗긴 날, 그것을 빼앗은 아씨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몰랐습니다. 아씨는 징그럽다며 이무기 꿈을 덕이에게 떠넘기고, 덕기는 어머니가 죽으면서까지 지키라 하셨던 그 허리패를 치르고 꿈을 샀지요. 하지만 그 꿈이 훗날 두 여인의 운명을 하늘과 땅처럼 갈라놓게 될 줄은 그 여름날 오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씨는 평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매미 울음이 그치지 않던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고을 안에서도 위세가 대단하기로 소문난 현감댁 안채에서 느닷없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리 꺼져, 저리 가란 말이야. 아이고, 소름 끼쳐 비단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난 이는 이탱의 외동달 오경아 씨였습니다. 얼굴은 곱상했지만 눈꼬리가 날카롭게 올라가 있어 성미가 보통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안뜰 우물가에서 물을 긁고 있던 시종덕이가 깜짝 놀라 두레박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씨, 왜 그러십니까? 가위라도 눌리셨습니까? 이마에 식은댐이 이렇게나. 덕이는 얼른 안채떼돌 앞까지 달려가 마루 위로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오경아 씨는 손을 탁하고 쳐내며 소름이 돋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진짜 기분 나빠 죽겠다. 야, 덕이야. 우물에서 냉수 한 사발 당장 떠와. 꿈자리가 사나워서 목구멍이 다 타들어간다. 덕이는 불이 나게 냉수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오경아 씨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꾼 꿈 이야기는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내가 여기 안채에서 낮잠을 자는데 말이야. 갑자기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웬 거대한 이무기 한 마리가 기어들어오지 않겠니? 그것도 그냥 뱀이 아니라 몸통이 내 허벅지보다 굵고 비늘이 새까만 놈이었어. 이 이무기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물기라도 했습니까? 물기는 차라리 물었으면 깬지. 그 미끌미끌하고 축축한 놈이 내 치마 폭 속으로 쑥 파고드는 게 아니겠니? 아우,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 비늘의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거 분명 흉몽이지. 그렇지? 오경아 씨는 몸서리를 치며 혐오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고개를 겨우샜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이무기 꿈은 재물이 들어오거나 귀한 인연이 닿는다 하셨거든요. 아씨, 제가 듣기로는 이무기 꿈이 좋은 꿈이라던데요. 재물이 들어오거나 고귀한 분과 인연이 닿는 꿈이라고 하더이다. 뭐, 재물? 야, 너 지금 나한테 뭘 가르치려 드냐? 그 징거로운 놈이 나를 칭칭 감으려 했는데 이건 분명 애기 붙거나 몸에 탈이 날 흉몽이야. 오경아 씨에게는 그저 징그럽고 끔찍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경아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찜찜한 꿈을 남에게 떠넘기면 애기 사라진다는 속설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시선이 떼돌 아래 서 있는 덕이에게 꽂혔습니다. 가만, 덕이야. 이 꿈 네가 살래? 예, 꿈을 사다니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방금 네가 좋은 꿈이라 했잖냐. 그럼 네가 가져가면 되겠구나. 안 그래도 찝찝해서 죽을 것 같은데 잘 됐다. 빨리 사. 싸게 줄게. 아씨, 저는 돈도 없고 게다가 그런 꿈은 저도 달갑지 않습니다. 싫어. 감히 상전이 하라는데 싫다고? 너 저번에 사랑채 마당에서 도령님 갓끈 끄는 거 내가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넘어간 거 잊었냐? 그거 지금이라도 구할까? 너 볼기 몇 대 맞아봐야 정신이 들겠냐? 오경아 씨의 협박에 덕이는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가끈 값은 덕이가 몇 달을 일해도 갚지 못할 돈이었으니까요. 덕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돈이 없으면 몸에 달린 것이라도 내놔. 허리에 찬 게 뭐냐? 누세 허리패 아니냐? 이리네. 오경아 씨가 손을 뻗어 덕이의 허리패를 낚아채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눈앞에 허리패가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 마지막으로 쥐어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덕이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만은 팔지 마라. 이것이 언젠가 네가 돌아갈 길을 열어줄 것이다. 덕이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스스로 허리패를 풀었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올리는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아씨, 이것은 드리는 겁니다. 뺏기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유품이니 제 뜻으로 드리는 것임을 알아주십시오. 이것이 덕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품이었습니다. 오경아 씨는 허리패를 낚아채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어째? 그거나 그거지. 아씨는 허리패를 들어 이리저리 살피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치고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감추고 다녔니? 화장대 서랍에 당신 어머니 거 쌓아두면 향기라도 나냐? 아씨는 허리패를 화장대 서랍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이 꿈은 내 거야. 그 징그러운 이무기도 찝찝한 기분도 다 네가 가져가는 거다. 돌아가 꼴 보기 싫으니까. 덕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뜰 우물가에 홀로 선 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감각 하나. 지금 막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이 결정된 것 같은 느낌. 덕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두레박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뺏긴 게 아닙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이무기 꿈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덕이는 아씨의 꿈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덕이에 온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패를 차고 다니던 자리가 그랬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허리패는 이미 아씨의 서랍 속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마치 어머니의 손이 그곳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씨가 말했던 그 시커먼 이무기가 덕이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덕이의 눈에는 그것이 징그럽기는커녕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신비로운 존재로 보였으니까요. 어머나, 이게 뭔가 비늘이 황금처럼 번쩍이네. 어찌 이리 고울까? 이리 온 내게로 오려무나. 덕이가 두 팔을 벌리자 그 거대한 이무기는 순식간에 황금빛 용으로 변의 덕이의 치마 포간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기운이 가슴을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꿈속에서 났고 깊은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버린 자는 잃고 품은 자는 얻으리라. 꿈에서 깬 덕이의 얼굴은 달그스름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아씨는 징그럽다 하셨는데 나는 왜 이리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걸까? 복인지 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귀한 무언가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만이 남아 있었지요. 아침에 눈을 뜬 덕이는 왠지 모르게 몸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빼앗긴 허리패 생각에 속이 쓰릴 만도 한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안채마당을 쓸고 있던 덕이에게 오경아 씨가 창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야, 덕이야, 거기서 뭐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싱글뱅글이냐? 기분 나쁘게. 너 당장 뒷산에 가서 약수 한 동이 받아와. 어제 그 꿈 때문인지 몸이 개운치 않으니. 예, 뒷산 약수터 말씀입니까? 기는 산길이 험해서 해지기 전에 다녀오려면 서둘러야 하는데요. 말대꾸 말고 썩 다녀와. 늦게 오면 저녁밥 없는 줄 알아. 덕이는 서둘러 물동이를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뒷산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했지만 덕이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떠밀어주는 듯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지요. 참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리 기운이 넘칠까? 한참을 걸어 산 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비릿한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쇠 냄새가 나는데. 덕이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냄새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우거진 숲을 헤치자 웬 사내 하나가 바위 아래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급스러운 비단 사냥복을 입고 있었지만 옆구리에는 화살이 박혀 있고 옷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야, 사람이다. 덕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달려가려다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덕이 멀리 바로 옆 나무 줄기에 화살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직 쏜자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야 했습니다. 덕이는 멈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쓰러진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는 징그럽다며 버린 꿈이지만 덕이에게 그것은 살려달라 내민 손처럼 보였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본 황금 용이 눈빛이 이 사내의 눈빛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왼손, 손 안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피에 젖어 있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노쇠로 만든 허리패였습니다. 덕이네 어머니 것과 꼭 닮은 같은 장인의 손에서 나온 듯한 허리패. 덕이는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덕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나 지금은 사람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덕이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 꿈값입니다. 알겠습니다. 숨어야 해요. 제가 아는 바위굴이 있습니다. 덕이는 무릎을 꿇고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세요. 선비님, 정신 차리세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덕이가 치마 자락을 찢어 상처를 싸매려는데 사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는 고통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나를 해치러 온 게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약수 뜨러 온 시종입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관아에 알릴까요? 안 된다. 관아는 절대 안 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근처에 있다. 덕이는 자신보다 훨씬 큰 사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번쩍 들어올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이는 사내를 인적 드문 바위굴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치마 자락을 찢어 상처를 싸매고 떠온 약수를 먹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공기가 차가워졌고 사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어마마마, 소자를 용서하소서. 이런 열이 불덩이 같네. 이러다간 밤을 넘기지 못하시겠어. 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외간 남자와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덕이는 겉옷을 벗어 사내를 덮어주고 자신의 온기로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죽지 마세요. 당신을 살리는 게 제 꿈값인가 봅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새벽녘, 열이 내린 사내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아는 채쪽잠이 든 덕이의 맑고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내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덕이의 이마에 얹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천한 옷을 입었으나 마음씨는 비단보다 곱구나.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으. 그때 덕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 속에서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어. 이름이 무엇이오? 덕이라 합니다. 현감된 시종입니다. 덕이.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이름은 절대 잊지 않겠어. 나는 사내가 막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는 순간 굴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핏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졌어. 추격자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선비님, 놈들이 온 것 같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내가 나가서 유인할 테니 그대는 여기 숨어 있으시오. 나 때문에 그대까지 다치게 할 순 없어. 사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짙은 남색빛이 영롱한 폐옥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시오. 내가 반드시 살아서 그대를 찾아오리다. 약속하오. 사내는 덕이의 손을 꽉 한 번 쥐고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굴 밖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여기 있다. 멀어지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덕이는 폐옥을 가슴에 품고 주저앉았습니다. 선비님, 죽지 마세요.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굴란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덕이는 손을 펴 폐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허리패를 떠올렸습니다. 저분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어머니의 허리패와 꼭 닮은 물건을 어찌하여 그분이 쥐고 있었을까? 그리고 덕이는 폐옥을 저고리 안쪽에 꼼꼼히 꿰매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킨다.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그의 가을 현감댁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바로 귀하디 귀한 외동달 오경아 씨의 혼례가 치러지는 날이었지요. 상대는 당대 명문가인 병마절도사 댁 장남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오색 천막이 드리워지고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를 들썩이게 했지요. 호호, 역시 내가 꿈을 잘 팔았다니까. 재수 없는 이무기 꿈을 덕이한테 넘겨버렸더니 이렇게 좋은 혼처가 들어오잖아. 덕이야, 내 족두리 좀 제대로 고쳐 눌러라. 비싼 거니까 손때 묻히지 말고. 오경아 씨는 화려한 혼례복을 갖추고 세상에서 제일 의기양양한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 곁에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덕이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 금반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거든요. 속이 또 뒤집히네. 안 돼, 참아야 해. 덕이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참았습니다. 날밤 굴에서의 일이 있고 두어 달이 지나면서부터 덕이의 몸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랫배가 당기고 비릿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덕이는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덕이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 그것도 쫓기던 정체불명의 사내와 맺은 인연이라니 말하는 순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오경아 씨가 시집을 가고 난 뒤 집안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덕이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헐렁한 옷으로 감추고 복대를 동여매도 6월이 넘어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감 마님이 안채를 지나다 쭈그리고 앉아 채소를 다듬는 덕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난히 불룩해 보이는 허리춤, 마님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덕이야, 이리 좀 와보거라. 예예 마님, 너 요즘 살이 찐 게냐? 아니면 옷 속에 뭘 숨긴 게냐? 어디 보자. 마님이 덕이의 옷자락을 걷어 올리려 하자 덕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확 하고 저고리가 들이쳐지자 복대로 칭칭 감았음에도 볼록하게 솟은 배가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너 아이를 가진 게냐? 마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의 비명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현감나리까지 뒷짐을 지고 나타났지요. 현감댁 씨 종이 아비 모를 자식을 배다니 가문의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발칙한 년을 보았나. 감히 내 집에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다니. 바른 대로 대거라. 그놈이 누구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묻지 말아 주십시오. 덕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선비님이 자신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입을 열면 그분이 위험해질까봐 덕이는 끝까지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당장 멍석을 깔아라.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덕이는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헉! 몸뚱이가 덕이의 등과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덕이는 배를 감싸 안고 웅크린 채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뱃속의 아기만은 다치지 않게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그 와중에 집안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경아 씨가 들으면 집안 망신이라며 전연 멀리채부터 잡을 것이다.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가 아프게 해서 미안해.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널 꼭 지켜줄게. 그분께서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 독한 년, 끝까지 말을 안 해. 더는 내 집을 더럽힐 수 없다. 당장 내쫓아라. 꼴도 보기 싫다. 결국 덕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덕이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저고리 안쪽에 꼼꼼히 꿰매 놓은 폐옥 하나와 뱃속의 아기뿐. 대문이 쿵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의 끝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덕이는 닫힌 대문을 잡고 일어서려다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덕이야, 찡층. 몸 조심해라. 이거라도 가져가서 욕이나 해. 평소 덕이를 아끼던 노북막서반이 주먹밥 2덩이를 살짝 던져주고는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덕이는 눈물 젖은 주먹밥을 쥐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눈 쌓인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은 단 한 군데. 그분과 처음 만났던 그 산속 바위 굴뿐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덕이야. 내 꿈에 들어온 황금용이 바로 이 아이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보란듯이 키워낼 것이다. 덕이가 현감댁에서 쫓겨난 그날 밤은 유난히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갈 곳 없는 덕이가 간신히 찾아든 곳은 지난 가을 그 선비님을 숨겨주었던 산속 바위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그 아늑했던 굴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들이치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덕이는 마른 낙엽을 긁어모아 자리를 만들고 막서방이 던져준 식은 주먹밥을 조금씩 떼어 먹으며 버텼습니다. 아가야, 춥지. 조금만 참아. 엄마가 어떻게든 불을 피워볼게. 그렇게 며칠을 버텼을까요? 깊은 밤, 덕이의 배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산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와줄 산파도, 따뜻한 미역국도 없는 차가운 굴 안에서 덕이는 홀로 생사를 건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나오려는 거니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내가 정신을 놓으면 내 새끼는 죽어. 덕이는 입에 치맛자락을 물고 비명을 참아냈습니다. 자신의 비명 소리를 듣고 산짐승이 몰려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톱이 바위를 긁어 피가 맺혔습니다. 그때 굴 밖에서 우르릉 쾅 하고 천둥이 쳤습니다. 한겨울에 난데없는 천둥 번개가 치더니 하늘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덕이의 처절한 비명과 함께 응애 하는 힘찬 울음소리가 굴을 울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칙칙했던 굴 안이 황금빛 서기로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꿈속에서 보았던 그 황금 용이 내뿜던 빛과 같았습니다. 내 새끼, 살았구나. 살아서 나와줬구나. 덕이는 탯줄을 끊고 자신의 속적삼을 찢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피덩이 같은 아기를 품에 안자 얼어붙었던 몸이 거짓말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몸을 살폈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우렁차게 우는 것이 장군감이었지요. 그런데 아기를 씻기려던 덕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기의 등 한복판에 붉은 점들이 모여 만든 기이한 무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늘이 돋친 용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용이다. 등 뒤에 용이 새겨져 있어. 아씨가 팔았던 그 이무기 꿈이 정말 너였구나. 덕이는 아기를 품에 꽉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리패 하나를 치르고 산 그 꿈. 그 꿈값으로 치른 고통은 너무나 가혹했지만 품에 안긴 이 보물을 보니 모든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가야, 네 이름은 용이다. 비록 지금은 이 차가운 굴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하늘이 점지해준 귀한 아이다. 그리고 덕이는 눈을 들어 캄캄한 굴 천장을 바라보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네 아비가 누구냐 묻는 자에게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네가 살아서 네 핏줄을 스스로 밝힐 날까지 이 엄마가 대신 욕을 먹겠다. 이 엄마가 내 뼈를 깎아서라도 너를 훌륭하게 키울 것이다. 그러니 보란 듯이 살아남자. 알겠지. 다음 날부터 덕이의 눈물겨운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먹은 것이 없어 젖이 나오지 않자 덕이는 눈 녹인 물을 마셔가며 버텼습니다. 산딸기를 따먹고 나무 껍질을 씹으며 허기를 채웠지요. 밤에는 늑대 울음소리에 잠 못 이루며 낫을 손에 쥐고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덕이는 혼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덕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산 아래 작은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전사한 군졸의 과부라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남편은
북방변경을 지키다 화살에 맞아 죽었다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뜻밖의 빨리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눈치가 빠른 칠성내 어멈이 어느 날 아침 덕이의 집 앞에서 딱 마주쳤지요. 남편이 변경에서 죽었다고? 근데 고을에 신고된 전사 군절 명단에 자네 남편 이름은 없던데. 거기다 저 아이 나이가 어떻게 봐도 올봄에 낳은 것 같은데 전사한 게 언제라고. 덕이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죽은 사람 이름이 명단에 빠지는 일이 흔한 세상인 거 모르십니까? 변경에서 죽으면 통보도 못 받고 혼자 삭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덕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내 어멈은 잠시 덕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쫌쫌하고 혀를 찼습니다. 어쩌긴 불쌍하지 뭐. 된장이라도 좀 나눠줄게. 덕이는 그제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모진 풍파 속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한 번은 읍내 장터에서 오경아 씨의 가마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비단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아 씨는 의기양양했고 그 뒤로는 시댁 하인들이 줄줄이 따르고 있었지요. 덕이는 등을 돌리고 용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가마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덕이는 그때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이 흘렀어도 그 시선이 닿을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용이가 장터에서 돌아오더니 이마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싸웠구나. 덕이는 조용히 물수건을 적셔 아들의 이마를 닫았습니다. 누가 또 그랬냐? 용이는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장터 아이들이 또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했어요. 덕이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아, 진짜 아비가 있는 사람은 소리 지르며 증명하지 않는다. 때가 오면 네 자신이 증명하는 거야. 용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용이의 생일이 되면 덕이는 꼭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저고리 안쪽에 꼼꼼히 꿰매 넣은 폐옥을 꺼내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있는 한 그분은 살아계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것으로 내 아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덧 오경아 씨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지 못해 시댁에서 구박받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산골의 덕이는 달랐습니다. 굴 생활을 청산하고 산 아래 작은 초가집을 지어 살고 있었지요. 마당에는 10살 된 소년 용이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멀리 하나는 더 크고 눈빛이 삿별처럼 빛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장작 다 팠습니다. 이제 읍내에 가서 이거 팔고 올게요. 오늘 장날이라 쌀 좀 살 수 있을 거예요. 용아,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그리고 사람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도 걱정 마세요.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꼭 오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믿고 기다릴 겁니다. 용이는 지게를 지고 시식하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덕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옷고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속에 꼼꼼히 꿰매 넣은 폐옥이 여전히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읍내에 다녀온 용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터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내관 복장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사람이 여러 면이었는데 사람들한테 혹시 이 고을의 폐옥 가진 여인을
본 적 없냐고 물어보고 다니더라고요. 짙은 남색 페옥이요. 덕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용아, 그 사람들 어디로 갔더냐? 잘 모르겠어요. 읍내 쪽으로 간 것 같았는데 그날 밤 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고리 안에 페옥을 손에 쥐고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설마 아직도 살아계신 것일까? 그런데 그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역적 모의를 한 죄인들을 잡는다는 방이 장터에 붙었고 그 죄인 명단에 현감댁 이름이 적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현감 나리택이 역적이라니. 그럼 오경아 씨는 어떻게 되었더냐? 관군들이 집을 부수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갔대요. 도망친 사람들은 수배령이 떨어졌고요. 덕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매정한 사람들이었지만 한때는 같은 지붕 아래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좀 가봐야겠다. 용아, 집 잘 보고 있거라. 덕이가 황급히 채비를 하는데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의 오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귀신 곡하는 소리처럼 처량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보시오. 사람 살려주시오. 밥 한 덩이만, 제발 밥 한 덩이만 주시오. 덕이가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거짓거를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멀리는 산발이고 옷은 다 찢어졌지만 덕이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비단 홀레복을 차려입고 가마를 탔던 그 여인, 바로 오경아 씨였습니다. 덕이는 쓰러진 여인을 어버방으로 들였습니다. 10년 전 갓 혼례를 치르고 당당하게 가마를 타던 그 오경아 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썩은 내가 진동하는 누더기의 옷. 덕이는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 그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잠시 후 오경아 씨가 하고 신음을 토하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혹시 관군이 잡으러 온 게요? 아닙니다. 산속 민가입니다. 안심하세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오경아 씨는 긴장을 풀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부엌 쪽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밥 냄새를 맡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밥 좀 주시오.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소. 제발. 덕이가 서둘러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깍두기 한 부시기를 내왔습니다. 오경아 씨는 숟가락도 쓰지 않고 허겁지겁 손으로 밥을 집어삼켰습니다. 보리밥이 거칠다. 반찬이 짜다. 입가까지 올라왔다가 꾹 삼켜졌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쌀알이 거칠다. 반찬이 짜다 하며 밥상을 밀었을 그녀가 개밥 먹듯 밥그릇을 비우는 모습. 덕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배가 좀 차자 오경아 씨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트림을 꺽 하고는 덕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른 탓일까요? 아니면 덕이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진 탓일까요? 오경아 씨는 눈앞의 여인이 자신이 내쫓았던 시종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휴, 이제 좀 살 것 같네. 맙소, 아주머니. 이 은혜는 나중에 갚겠소. 나 이 꼴이지만 원래는 이 고을 현감댁 딸이오. 현감댁 아씨께서 어찌 이런 산골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덕이의 질문에 오경아 씨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자신의 기고한 팔자 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마시오. 다 내 팔자가 사나운 탓이오. 시어머니란 작자가 어찌나 깐깐한지 반찬 타박에 아침 무난히 늦었다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소. 내가 참다 못해
밥산을 한번 엎었더니 칠거지약이라며 나를 내쫓지 뭐요. 소박을 맞고 친정에 돌아와 보니 이번엔 아버님이 영모에 휘말리셨다지 뭐요. 하룻밤 사이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나 혼자 담을 넘어 도망쳐서 여기까지 온 거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오경아 씨는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억울하다는 듯이 고개를 번쩍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그 꿈 때문이야. 10년 전에 내가 꾼 그 빌어먹을 이무기 꿈. 재수 없다 싶어서 우리 집시 종년한테 떠넘겼는데 사실 내가 아주 싸게도 아니고 그년 손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게 내 복을 건드린 것 같단 말이오. 용한 점쟁이가 그러더이다. 꿈이 귀하고 귀한 분과 인연이 닿을 꿈이었다고. 그 씨 종년이 내 복을 가져간 게야. 아니, 내가 넘겨준 줄도 모르고 제 복인 양 품고 갔겠지. 그년 지금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덕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씨 종년, 자신이 억지로 협박해서 허리패까지 빼앗아 팔게 만들었던 그 일을 스스로 아주 싸게라고 부르는 아씨의 모습. 덕이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내 아주 요절을 낼 테니까. 오경아 씨는 이를 갈며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찾는 그 씨 종년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밥그릇을 치울 뿐이었지요. 귀하고 귀한 분과 인연이 닿을 꿈, 덕이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 요미의 아버지가 왕실과 연이 닿는 분이란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 용이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관군들이에요. 관군들이 횃불을 들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관군이라니, 나를 잡으러 왔구나.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오. 오경아 씨는 덕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덕이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내쫓았던 여인, 원수나 다름없는 여인을. 하지만 덕이는 오경아 씨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용아, 아씨를 모시고 뒷방 다락으로 가거라. 내가 나가서 막아보마. 하지만 어머니, 어서. 시간이 없다. 덕이가 마당으로 나갔을 때 이미 수십 명의 관군이 초가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죄인을 잡으러 온 관군들이라기엔 그들의 복장이 너무나 화려하고 엄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비단 가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이의 초가집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다름 아닌 임금 자신이었습니다. 이곳에 덕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느냐. 제가 바로 덕이입니다만 무슨 일로 내괴리 손짓 찾아 가마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10년 전 피를 흘리며 덕이의 품에 안겼던 바로 그 선비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낡은 사냥복이 아닌 눈부신 곤룡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덕이야, 살아있었구나. 내 약속대로 너를 데리러 왔다. 덕이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10년 전 피를 흘리며 쫓기던 그 사내는 이제 조선의 임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하, 덕이는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덕이의 거친 손을 잡아 일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그대를 잊은 날은 없었어. 그러나 살아 돌아와 그대를 찾을 힘을 얻는데 10년이 걸렸을 뿐이요. 쫓기다 쓰러진 이후 영모 세력에게 잡혀 감금되었고 그 무리들을 처단하는데 긴 세월이 걸렸어. 그대를 찾으러 사람을 풀었으나 그대는 이름도 얼굴도 바꾸어 숨어 있었지요. 그분이 찾아 헤매는 동안
덕이는 군졸의 과부로 살고 있었으니 찾을 수 없었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패옥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노쇠 허리패였습니다. 바로 덕이의 어머니 것과 꼭 닮은 그날 굴 속에서 손에 쥐고 있던 바로 그 허리패였습니다. 보아라, 내 이것을 그대에게 돌려주려고 10년 동안 품고 다녔어. 이것은 내 어머니의 고향 마을, 그대 어머니의 고향 마을에서 같은 잔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오. 우리의 인연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늘이 정해둔 것이었던 게요. 덕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허리패가 떠올랐습니다. 오경아 씨의 서랍 속에 던져졌던 그 허리패가, 그 허리패 값으로 산 꿈이, 그리고 그 꿈이 데려온 이 만남이. 전하, 저는 꿈만 같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다시는 못 뵐 줄 알았습니다. 때 방문 틈으로 겁에 질린 채 서 있던 소년 용이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용이에게 꽂혔습니다. 자신을 쏙 빼담은 눈매, 그리고 떡 벌어진 어깨. 그런데 임금은 다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용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10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이 손은 왜 이리 거칠어졌느냐? 용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굶지 않게 하려고 장작을 팠습니다. 임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너라, 아비에게 오너라. 용이는 쭈뼛거리다 임금의 품에 안겼습니다. 임금은 아들을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모습을 지켜보던 내관과 군사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지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10년 만에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다락방 틈새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경아 씨였습니다. 오경아 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밥이나 빌어먹으러 온 이 초가집 주인이 임금님의 여인이었다니. 게다가 저 아이가 왕자라니. 그때 오경아 씨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낮잠을 자다 꾼 그 꿈, 이무기가 치마콕으로 들어오는 꿈,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이 바로 그 덕이 앞에서 덕이를 욕했다는 사실. 오경아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설마 그 꿈이 내가 징그럽다며 발로 차던 그 이무기가 뱀이 아니라 용이었던 거야. 오경아 씨의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덕이와 용이를 가마에 태웠습니다. 덕이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비단 옷을 걸치고 멀리에는 화려한 장신구를 꽂았습니다. 무명 치마를 입고 부엌길을 하던 시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기품 넘치는 왕실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마를 모셔라. 금으로 황권하신다. 예의,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천세 천세를 외쳤습니다. 덕이는 가마 창문을 살짝 열고 자신이 살던 초가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쪽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그날 제 어머니의 허리패를 가져가셨지요. 오늘 저는 그 허리패보다 무거운 꿈값을 다 치르고 갑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밥상은 차려두었으니 챙겨 드시고요. 행렬이 멀어지고 집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오경아 씨가 다락방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덕이가 남기고 간 밥상을 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식어 빠진 보리밥과
된장국. 그것이 자신의 처지였고 저 멀리 멀어지는 황금 가마가 덕이의 처지였습니다. 덕이와 용의를 태운 가마가 12대문을 지나 구중관궐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드높은 기와집, 그리고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줄지어 선 모습. 산속 움막에서 살던 모자에게는 눈이 핑 돌 만큼 어마어마한 광경이었지요. 임금은 덕이에게 수건이라는 훅꽃 첩지를 내리고 화려한 처소를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비단 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귀부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에는 덕이와 용의를 반기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눈들이 이미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 시선은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덕이가 지나갈 때마다 궁녀들은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습니다. 들었니? 저분이 바로 그 산속 시종이라지. 어머, 말도 마. 손 좀 봐. 거칠기가 나무 껍질 같네. 저런 손으로 전하를 모셨다니. 짱짜. 운도 좋지. 하지만 처남 피가 어디 가겠어. 걷는 품 좀 보라지. 영락없는 촌년이야. 덕이는 그 소리들을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아들 용이마저 천한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왕실의 어른인 대비마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간간한 대비는 근본 없는 시종 출신이 왕손을 낳아 들어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덕이는 유미의 손을 잡고 대비전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대비는 덕이가 큰 절을 올릴 때까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개비마마, 문 안 올립니다. 새로 들어온 이가 덕이라 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내 너를 보니 왜 전하께서 마음을 뺏기셨는지 알겠구나. 얼굴은 제법 반반하구나. 대비의 시선이 덕이의 거친 손에 꽂혔습니다. 10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밭을 갈며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해진 손. 아무리 씻고 기름을 발라도 지워지지 않는 고생의 흔적이었습니다. 나 그 손을 보아라. 흙대가 가시지 않았구나. 그런 천한 손으로 어찌 귀한 왕손을 어루만졌단 말이냐. 대비의 모욕적인 언사에 주변 상관들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덕이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손을 치마 폭 속에 감추며 움츠러들려는 찰나 옆에 있던 10살배기 용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마마마, 소손 용이가 문 안 올립니다. 그 아이로구나. 그래, 가까이 오너라. 대비는 용이를 불러 세워 이리저리 뜯어보았습니다. 산에서 자랐다 하여 거칠 줄 알았는데 눈빛이 살아있고 귀골이 장대한 것이 영락없는 왕실의 핏줄이었습니다. 대비는 짐짓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어미가 천한 일을 하며 너를 키웠다지. 내 어미의 저 거친 손이 부끄럽지 않으냐. 덕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용이는 덕이의 거친 손을 덥석 잡더니 대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글은 많이 모릅니다. 다만 굶어본 사람은 압니다. 어머니는 당신 몫의 밥을 덜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데뷔전 안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덕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대비는 한참 동안 용이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덕이의 손으로 옮겼습니다. 손을 오래도록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손이 왕손을 살렸구나. 부끄러운 손이 아니다. 말 한마디에
덕이는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시각 중권전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왕자를 낳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중전은 분노로 몸을 떨며 자신의 신복인 최상권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최상권, 내가 말한 그것은 준비되었느냐? 천안씨 종년과 그 아들놈이 설치는 꼴을 더는 볼 수가 없다. 예, 마마,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엔 그 아이의 혈통을 의심케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이가 전하의 핏줄이 아니라는 증언을 만들면 됩니다. 마마의 가문에서 매수한 증인이 나서면 됩니다. 등에 용문연이 있다 하나 그것도 일부러 낸 상처라고 몰아가면 어떠하겠습니까? 중전의 눈빛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좋다. 아주 철저히 해야 한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처리하거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조정의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권덕이의 아들 용의가 전하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전 가문에서 매수한 자들이 나서서 덕이가 산속을 떠돌 때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하여 낳은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등의 용문양도 누군가 일부러 낸 상처에 불과하다고 했지요. 조정 대신들은 진위를 밝혀야 한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덕이는 처소에서 소식을 들으며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아들이 전하의 핏줄이 아니라니 이것은 단순한 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용의가 왕손으로 인정받을 길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고리 안쪽에 꿰매 넣은 폐옥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이것이 있다.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다음 날 대전에는 임금과 대신들이 모였고 덕이도 용의와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중전 가문에서 세운 증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여인이 산속에서 떠돌 때 정체 모를 사내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저 아이의 등에 있는 무늬는 누군가 일부러 낸 상처에 불과하옵니다. 웅성거림이 대전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10년 동안 몸에 꿰매어 지니던 것이 있습니다. 덕이는 저고리 안쪽의 실밥을 천천히 뜯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짙은 남색빛이 영롱한 폐옥이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굴 속에서 덕이에게 쥐어주었던 그 폐옥이었습니다. 그것이 증거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품속에서 낡은 노쇠 허리패를 꺼냈습니다. 짐이 이것을 한 가지 묻겠다. 이 허리패를 아는 자가 있느냐? 대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짐이 10년 전 화살에 맞아 쓰러졌을 때 손에 쥐고 있던 것이요. 짐의 어머니 대비마마께서 고향을 떠나시며 가져오신 것이고 그 고향 장인의 손에서 나온 또 하나의 허리패가 바로 저 여인의 어머니에게 전해진 것이요. 저 여인이 짐을 처음 발견했을 때 짐의 손에 이것이 쥐어져 있었소. 같은 손에서 빚어진 두 허리패. 그것이 증거 둘째였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도포자락을 걷었습니다. 등 위쪽, 어깨 아래에 작은 붉은 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용이발을 닮은 무늬였습니다. 아이의 등과 짐의 등에 새겨진 같은 무늬. 그것이 증거 셋째였습니다. 대전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왕실의 혈통이요. 누가 감히 하늘이 새긴 것을 거짓이라 하겠소. 중전의 계략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증인을 매수한 사실이 밝혀지고 최상권은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중전은 별권 6패의 명을 받았습니다. 국무를 폐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 하지만 중권전은 봉쇄되었고 중전은 다시는 군의 정사에 손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임금은 낡은 허리패를 덕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대의 것이요. 원래 그대의 어머니의 것이었으니 덕기는 두 손으로 허리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려받았습니다. 무렵 도성 밖 큰 길이었습니다. 며칠 전 초가집에서 쫓겨난 오경아 씨는 어찌어찌 도성 근처까지 흘러왔습니다. 그수로 들어가는 행렬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몸을 숨긴 채 길가에 섰지요. 그때 쿰으로 향하던 나졸 하나가 사람들을 물리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경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앞으로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소. 나도 그 이무기 꿈을 꾼 사람이요. 원래 그 꿈은 내 것이었어. 나졸은 오경을 위아래로 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꿈도 팔았으면 남의 것이요.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것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픽하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뒤에서 구경하던 장사치 하나가 저게 무슨 소리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오경아 씨는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꿈을 팔았으면 남의 것. 그 말이 귓가에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콜레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용인은 당대 최고의 학자변 대감을 스승으로 맞아 왕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덕이는 처소 마당에서 잠든 용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 가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고리 안에 꿰매 넣었던 폐옷, 그리고 이제 막 돌려받은 어머니의 허리패. 덕이는 두 손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이가 처소 마당으로 나가자 용이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세요.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아요. 그래, 참으로 곱구나. 덕이는 허리패와 폐옥을 함께 용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용아, 이것은 이제 네가 가져라. 허리패는 엄마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고 폐옥은 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두 개를 합해야 하나가 되는 법이니 절대 어느 하나도 팔거나 버리지 마라. 용이는 두 손으로 두 가지를 받쳐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절대 팔지 않을게요. 덕이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복은 알아보는 사람이 지키는 법이니까. 시각 도성 밖 어느 주막 앞에서는 오경아 씨가 식어 빠진 보리밥 한 사발을 앞에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눈앞에는 황금 가마가 지나간 흙길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길은 다시 텅 빈 채였습니다. 그날 이후 오경은 누가 꿈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꿈이 아니라 그 꿈을 견딜 그릇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은 알아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며 지킨 사람만이 끝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씨는 꿈을 가졌으나 귀함을 몰랐고 덕이는 꿈을 샀으나 그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간밤에 좋은 꿈 꾸셨나요? 꿈 함부로 팔지 마시고 소중히 품으십시오. 어쩌면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황금용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양반댁 아씨가 내버린 용꿈을 주운 시종의 기막힌 운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모두 대박 꿈꾸십시오. 감사합니다.